안녕하세요. 고백 아카데미 신광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크 엘룰의 기술 철학에 기대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어떻게 허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4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18세기 말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 그게 이제 첫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난 것, 19세기 말에 있었던 전기로 인한 대량 생산 혁명, 이게 이제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함께 정보화 혁명, 요게 3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우리가 AI, 로봇,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초지능, 초연결 사회가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혁명이 4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혁명이 자그마치 4번이나 일어났다. 한 200년 사이에. 무슨 혁명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혁명은 길바닥에 유혈이 낭자하고 잘린 목, 우리 목 없는 시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냥 널려 있는 그런 끔찍한 것이 혁명이죠. 왜냐하면 기존 구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혁명이기 때문에 이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 사이에 유혈혁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그런 혁명이 4번이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갖는 의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자, 엔지니어들 혹은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기계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란과 혁명은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반란과 혁명 모두 구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싶은 것이 반란과 혹은 폭동과 혁명의 차이인데요. 반란이나 폭동은 기존 체제를 뒤엎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혁명은 기존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전, 플랜, 디자인 이런 게 있을 때 비로소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속에서 이 반란이나 폭동은 자주 있었지만 혁명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가 아주 고전적인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그와 같은 구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체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구체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담론 속에는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 기술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적절한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크 엘룰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엘룰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형태의 기술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이 있고 현대적인 기술이 있다. 전통적인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쭉 지어석되어 왔는데 18세기 어간에 새로운 형태의 현대 기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은 있었을 뿐이지 뭐 혁명? 기존 체제를 뒤엎을 만한 그런 혁명 이런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엘룰의 관점입니다. 엘룰이 말하는 그 현대 기술이 뭐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언뜻 과학기술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학하고 기술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과학하고 기술은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뭐 그리스 시절의 과학자가 누구였느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과학자였죠.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인 작업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죠. 반면에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비는다든지 칼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다든지 나침반 화약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 재료를 살펴보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기술적 작업에만 몰입해 있었지 과학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기술인데 현대 기술의 특징은 뭐냐? 과학 이론에 기초해서 기술이 생겨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현대 기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여간에 생겨났어요. 그 엘룰이 말하는 게 그러면 바로 그 과학 기술이냐? 아닙니다.
엘릴이 말하는 현대기술은 기술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별 기술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릴이 말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 사회와 기술 현상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릴이 말하는 이 현대 기술은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전통적인 기술 4가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적인 기술은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최우선적 관심, 그것은 이 기술을 발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에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이들에게 barn raising bee라고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헛간을 지어요. 헛간이 엄청나게 크죠. 한 3, 4층 높이 큰 헛간을 짓는데, 그 헛간을 혼자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 헛간을 짓는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망치질 잘하는 사람, 대패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골조를 잘 세고 기초를 닦고 못질 잘하고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헛간을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공동체 작업이었고, 그리고 무료였어요. 외부의 기술자를 불려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무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헛간을 지으면 품앗이나 두레처럼 그 사람 창고를 지어주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흠삭시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임에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헛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짓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작업하고 그 헛간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마을 축제하는 거, 이거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전통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몰입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데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은 기술 발전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그렇게 최대화되지 않았어요. 기술은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m 밭을 맸다면 어떤 사람은 50m 밭을 맸다고 해보자고요. 요때 이 50m 밭을 맨 사람은 호미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겠죠. 무협지에 나온 그런 사람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호미를 다루는, 이게 진짜 전통사회에서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이게 현대사회에서 기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은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되었다. 두 번째로, 기술은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어느 한 지역에서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전수되거나 전파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전파해야지 이런 전파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았죠. 이를테면 면화, 문익점이 목화씨 들여올 때 막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기술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술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인류는 바퀴가 인도에까지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왜 그렇게 폐쇄적이었느냐면, 기술은 어느 한 사회, 이를테면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황하 문명이나 그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기후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 가운데 기술은 그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기술이 곧장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 장벽, 국가적 장벽이 기술을 공간적으로 제약한 것, 이게 전통기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술은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시대에서 B라고 하는 시대로 기술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전수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전수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주 그 폐쇄적인 집단에서 그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되는 속도도 아주 느렸습니다. 도중에 사장되는 기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 발전이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하지 못한 채
아주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기술에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어르신들이 전철 타는데도 헤매잖아요. 요즘은 키오스크 앞에서 얼마나 헤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기술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천천히 발전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기술에 적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속도였기 때문에 기술의 용도나 기술의 영향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인들의 허영심, 쾌락 이런 것들이 기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킨, 이게 오히려 기술 발전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가령 스위스 군인의 칼, 이 칼은 쓸데없이 다양한 칼들이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꼭 그 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기술자, 장인들이 자신의 예술혼, 자신의 창조성, 기술자로서의 어떤 기술 의지,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효율성을 그렇게 따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쓸데없이 다양했던 것이 전통기술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히려 기술 발전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재밌는 게 이제 19세기에 새로운 현대 기술이 딱 등장했거든요. 그 증기기관과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마구 발전을 하는데 이때 장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왔던 기술적인 작업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너무 이질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켜 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아르누보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아르누보 운동은 쇠나 유리나 철 같은 걸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장식을 막 붙이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그 기술자들이 해왔던 그런 기술적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기술하고 그걸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어딘가 어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아르누보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근대적인, 현대적인 반발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루이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현대 디자인 혹은 현대 건축의 공리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형태가 전례를 따라왔던 전통적인 기술하고 큰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 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했을 때 기술적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뭐 스위스 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그 하나의 기능에 맞게 하나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룰이 말하는 현대기술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정치나 경제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과거의 정치나 경제는 덕, 윤리, 도덕,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중국의 정치,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맹자의 사상이라든지 이 옛 성현들의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가르침과 정치적인 정책,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자를 받는 것을 교회법이 금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도덕적인, 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 묶여 있었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로부터 정치가 독립되고 경제도 독립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정치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되고 경제도 또 하나의 기술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형태가 전례를 따르지 않고 기능을 따르게 되듯이 정치와 경제도 그 어떠한 전통적인 제한에 구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 전통 기술에서 현대 기술로 넘어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의 기술은 개인적이었고 실험적이었고 기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대 기술로 넘어오면서 추상적이고 수학적이고 산업적인 기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술적 선택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기술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문명의 구속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고 기술에 의한 구속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가 속한 집단이나 문명에 비해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꼭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전통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술을 쓰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없는 삶,
진정한 명상의 삶도 가능했다. 이것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애플 폰을 쓸 것이냐, 갤럭시 폰을 쓸 것이냐, 화웨이 폰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선택권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의 기술적 선택권은 전통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술적 선택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발전이 매우 느렸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고 기술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효과와 개인의 결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통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현대 기술의 특징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기술은 18세기 어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본질적 특성은 바뀐 적이 없다. 때문에 기술들이 계속 스스로를 정교화하면서 많은 새로운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본질적 변화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것이 제 말씀의 여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통적인 기술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술은 뭐냐? 저 야구를 따러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능수능란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 기술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해보는 거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직접 해보는 겁니다. 즉 자연과 직접 맞닥뜨려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터득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전통 기술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은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 만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이에요. 왜 무의식적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나중에는 내면화되어서 나무를 타는 사람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몸에 완전히 익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발생적이다. 이것은 기획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없어도 여러 곳에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전통 기술의 특징입니다. 한편 이런 전통적인 기술이 현대 기술로 오면서 명확해지고요, 자발적이 되고 합리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통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현대 기술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앞으로 현대 기술의 특징을 더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성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식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과 의식의 개입은 뭘 뜻하느냐? 바로 기존의 기술들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평가라고 하는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이 현대기술의 특징입니다. 요거를 이제 가리켜서 혁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통적인 기술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이게 이성적 판단과 의식의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과 인간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졌던 전통 기술은 이제 현대 기술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게 되는 것이죠. 즉 이성적 판단과 의식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현대 기술이 이 중간 사이에 끼어서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기술의 특징.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기술을 말할 때 그것이 사회의 어떤 기술적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과 의식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현대 기술이 인간과 자연 사이를 끼워가지고 매개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대 기술인 것이죠.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가의 기준은 하나예요. 최상의 효율성.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상의 효율성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바로 현대기술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 최상의 효율성 몇 개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엘룰의 기술의 정의에서 기술은 절대적 효율성을 갖는 방법들의 총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최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수단은 하나뿐이라는 것. 그래서 단 하나의 최고의 수단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기술의 특징인 것입니다. 현대기술의 특징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블리스 포인트, 지복점이죠. 지복점. 현대에 와서는 요리도 기술이 됐거든요. 기술 아닌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커피를 뭐 로스팅하거나 할 때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가, 이거를 수치화한 겁니다. 수치화. 자, 최상의 효율성을 갖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대기술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의 효율성을 갖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대기술은 수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이런 그래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그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가장 높은 만족을 느끼는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블리스 포인트예요. 이 블리스 포인트를 찾는 것, 그래서 그 블리스 포인트에 맞게 로스팅하고 커피를 내렸을 때 고객이 가장 커피를 맛있게 먹고 그러면 매출이 가장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기술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18세기경에 등장한 현대기술은 오늘날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영화를 보면 머니볼 혹은 뭐 히든 피겨스 이런 영화들 보면 이를테면 머니볼 같은 경우 브래드 피트가 나온 저 분이 기존의 야구 시스템을 다 혁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기존의 야구 시스템을 혁신하는 수단은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뭐냐면 수예요, 수. 모든 선수들의 기록들을 전부 다 수치화했더니 가장 효율적인 선수 배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메이저리그에서 그 팀이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머니볼이 게임의 역사를 바꾼 한 남자의 감동 실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웃기는 얘기죠. 그냥 저분은 기술적 작업을 한 겁니다. 현대기술의 스피릿을 야구에 도입한 거예요. 히든 피겨스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저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 마치 시민권 운동, 흑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히든 피겨스도 보면 간단해요. 흑인 여성들이 나사에서 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작업에서 봤을 때 뛰어난 실적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두 영화는 다 현대기술의 특징을 영화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두 영화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기술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교화하고 어떻게 각각의 영역 속에 파고 들어가고 어떻게 전통적인 어떤 그 가치관들을 해체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보여주듯이 18세기쯤의 역사에 등장한 이 현대 기술은 한 번도 그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정교화하고 고도화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없다. 다만 현상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기술적인 원리, 정신, 방법론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